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3월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해서 하루 종일 갭 상승한 채 조용히 흘러내리다가 마지막 동시 호가에 급등해서 마감을 했고, 해외 시장은 아시아 세션 끝나자마자 매도 물량을 얻어맞으며 심각하게 하락한 듯 했는데, 미국 시장 오후장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하락을 모두 만회해버렸습니다. 어제 시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되돌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쁜 뜻에서의 되돌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시장의 해석과 대응 전략, 델타원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 선거 휴장 이후 옵션 만기를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날이었는데, 다행히 해외 시장이 급등 마감을 해서 별 볼 일 없이 끝났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상대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주식을 다 팔고 쉬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런 결정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여의도 바닥에 있는 분들은 비보호 좌회전도 안 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명백하게 전일 증시는 해외 시장이 상승으로 우리 시장이 갭으로 뜬 것이지 특정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증시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시장은 이번 동시만기에 너무나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만기 효과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컸어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가 또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거나 그럴 일도 없었다는 거죠. 우선 갭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거의 꼼짝마하고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시가 갭 상승 이후 개인들은 콜옵션 2만 계약, 풋옵션 5만 계약을 외가격으로 확 지르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지 않아도 옵션 가격이 비싼 상황에서 시가 이후 이렇게 옵션을 질러버리면 웬만해서는 시장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한편 외국인들은 그 갭 상승한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콜옵션을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수는 간말을 살리는 외가격을 매수한 게 아니라 등내 가격을 매수했죠. 그래서 이 폭등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선물 매도를 노려보지 않고 3월 만기에 청산해버리겠다라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장중에 선물 3월, 6월 스프레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마감 직전에 3월물 선물은 무려 8만 계약 이상이 남아서 결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소 동시만기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시만기 결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갖고 있을 경우 현물 매수를 해서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죠. 이 장마감 직전에 3월물 선물은 무려 8만 계약 이상이 남아서 결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평소 동시만기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동시만기 결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갖고 있을 경우 현물을 매수해서 포지션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관들이 동시만기의 주식을 7,300억가량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현물을 매도해서 마감을 시켰죠.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장중에 꾸준히 콜옵션을 매수해서 사실상 현물 매수와 동일한 효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기관들도 그 점을 알아서 최대한 콜옵션 가격을 싸게 사 모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장중에 시장이 흘러내릴 때까지 콜옵션 357을 휴지로 만들고 한 단계 레벨 다운시켜서 355조차도 거의 휴지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 오후 3시 5분부터 15분 동안 아주 미친듯이 콜옵션을 매수해서 개인들이 장중에 콜매수 물타기 한 것을 싹 뺏어버려요. 저는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수로 상방 델타 헤지가 장중에 꾸준히 쌓인 것을 보면서 이번에 매도 롤오버가 얼마 안 되고 청산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355 콜옵션을 싸게 사는 게 답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만기일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 관찰만 했습니다. 동시효과에 들어가서는 옵션에서 사고가 나죠. 콜옵션 357이 동시효과에 관뚜껑 못이 열리다시피 해서 0.02에서 56,000원으로 0.56으로 결제가 됐으니까 25배 정도 시세가 난 거예요. 20만원 베팅했으면 그 500만원이 된 거죠. 하지만 그렇게 시장이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면 당신은 왜 그렇게 베팅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나의 거래 상대방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옵션을 샀다면 누군가는 나에게 옵션을 팔았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투기 거래자가 나에게 옵션을 팔았다면야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치 이번처럼
개인들 투기 매수가 쭉 매수 물타기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도중에 맨 마지막에 견디지 못하고 기관들한테 던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를 쌓아놓은 거를 기관들이 그냥 잡아먹어서 청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투기 거래자가 나에게 옵션을 팔은 게 아니라 마켓 메이커나 또는 차익 거래자가 나에게 옵션을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걔네들은 그만큼 시장에서 해지를 한 거예요. 따라서 내가 20만 원이 아니라 한 2억을 베팅하면 그게 50억이 되질 않는 겁니다. 2억을 베팅했다면 나에게 2억 원어치 옵션을 팔은 거래 상대방은 명목 금액으로는 50억 원어치 해지를 완료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 옵션을 살리는 것보다 꽝을 시키는 게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죠. 이 파생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시장은 도박판이 아니에요. 또 스케일업이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1억짜리 계좌에서 사용한 전략과 10억 또는 프랍 계정에서 사용한 전략이 다 달라요. 옵션 매수 베팅은 특히 스케일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있었던 슈퍼개미 옵션 매수 대량 베팅은 정말 위험한 행위였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서 장중에 3월, 6월 선물 스프레드는 나름 강세를 유지했어요. 오후 1시 30분 이후에는 더욱 강세를 보여서 나중에는 플러스 전환까지 하죠. 그러니까 매도 롤오버를 할 일이 더욱 없었고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85억까지 매수를 해서 해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기는 그냥 상당히 무난하게 넘어간 만기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초까지만 해도 전일 숏 커버링이 영향이 남아서 닥스 선물 등이 강보합 출발을 하였는데 어제 8% 상승은 해도 너무했죠. 바로 매물을 얻어맞기 시작하면서 다이렉트로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 뉴스플로우들이 나온 대로 잠깐 반등을 한 듯 하다가 결국 매물을 계속 얻어맞았는데 정작 ECB 통화정책 회의 성명서 발표에는 이미 시장이 너무 빠져서 그런지 증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 세션 시작 직전에 미국의 CPI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그런데 전월 대비로는 그냥 예상치 수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미국 본장이 열리고 나서 초반에는 방향성을 보이지 않다가 유가가 밀리면서 변동성 수준에서의 그런 반등이 나왔는데 미국 증시가 또 얻어맞자 결국 회복을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증시는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변동성은 시장 조정에 불과하고 얼마 증가하지 않았죠. 물론 38%에 달하는 현재 변동성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변동성이 피크를 찍었다는 점에서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있었던 ECB를 중심으로 리뷰를 해보면 이 성명서에서는 이 PPP가 3월에 종료되는 거 예정대로 종료하고 APP라고 해서 이걸 4분기까지 점진적으로 줄이는 거를 아예 그냥 4, 5, 6월 이렇게 줄이고 3분기에는 종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로화가 잠깐 튀어올라요. 하지만 유로화가 튀어오를 때 채권 시장은 아주 강하게 부러집니다. 특히 이탈리아 국채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한 매도가 나는데요. 제가 3월물에서 독일 이탈리아 채권 선물 스프레드를 구성했다가 사실상 개털이 됐었죠. 그래서 6월물로 오로로를 했는데 전쟁 리스크 때문에 스프레드가 좁혀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이 이 물가 방어랑 군비 확충을 위한 공동 채권을 발행한다는 소식에 스프레드가 확 줄어버립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채권 발행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채권 발행하면 당연히 발행 물량 증가하니까 채권 가격 하락하는 것은 맞는데 이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그 얘기는 말이 공동이지 독일 니네가 총대 메고 우리에게 돈 만들어서 나눠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독일 국채만 줄창 부러지고 이탈리아 국채는 얼마 안 부러졌죠. ECB에서 우크라이나 이슈 등을 생각하지 않고 예정대로 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탈리아 국채가 오늘은 드디어 강하게 부러진 겁니다. 이후에 라가르디 기자회견으로 독일 국채는 반등 시도를 해서 어느 정도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국채는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6월물로 넘긴 독일 국채 매수, 이탈리아 국채 매도 스프레드 전략은 다시 플러스 전환됐고 이거는 6월 만기까지 계속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LME에서 톤당 1만 달러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별로 좋지 않으면서 장중에 계속 눌리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어제 미국이 이 패시브한 흐름을 보이면서 구리 가격도
자체의 방향성 플레이 없이 똑같이 지금 패시브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니켈은 어제도 거래 정지 상태였어요. 이 칭산그룹의 샹강도 회장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어제 그 니켈 숏 포지션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런던 금속거래소 LME의 대주주가 런던 금융계만이 아니에요. 홍콩 거래소가 LME와 합병을 해서 홍콩 거래소도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칭산그룹이 배를 째게 되면 이 결국 홍콩 시장이 영향을 받게 돼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칭산그룹한테는 유리합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생산업체니까 생산을 해서 실물 인수도를 그 가격에 시키면 되니까요. 또 이 칭산그룹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시간이 지나면 유리해요. 왜냐면 칭산그룹이 해지 거래를 하는 거라면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 포지션을 칭산그룹이 현물로 다 떠안을 수 있다. 구리를 싸게 어쨌든 캐일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어쨌든 은행도 결국엔 돈을 다 회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거래의 상대방은 지금 굉장히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숏스퀴즈를 유도한 자들은 지금 아마 이 중국 놈이 시키를 하고 아주 무지하게 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래를 중단시켰으니까 이 포지션을 이익 실현도 못하고 또 롤오버도 못하고 당연히 인출도 못하죠. 시간이 갈수록 이거 실물 인수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실물 인수도를 하는 거랑 숏스퀴즈를 유발시키는 건 또 별개의 일이란 말이에요. 인수도라는 것은 LME의 그 warehouse warrants 이거를 창고 증권이라고 하거든요. 요걸 딱 받아가지고 내가 어느 인도장 가서 물건 받을게 하고 물건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정부가 과연 곱게 물건을 내줄 거냐 이거예요. 또 대량의 물건을 실물 인수도를 받았으면 이걸 어쨌든 비싼 가격에 샀으니까 이걸 처리하는 것도 골치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돼 간지는 아마 중국 정부가 중요한 어떤 그 액션을 취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제가 모니터링해서 리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니켈 거래 시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증시는 오전장 내내 아주 패시브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유럽 이슈로 갭다운이 나오면 미국은 본장 개장 이후 강력한 반등을 보이기 마련인데 초반에는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나스닥 중심으로 계속 매도 압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닥이 더 이상 뚫리지 않자 유럽 중심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모든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S&P가 약보합 수준까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좀처럼 죽질 않고 플러스권을 유지했어요. 결국 유럽 세션 마감하기도 전에 다시 매물을 맞으면서 장중에 저가를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도 힘없이 올라가고 얻어맞기만 하던 미국 증시는 점심 세션까지도 계속 얻어맞기를 반복했는데 다행히 새벽 3시부터는 당일에 숏을 취했던 쪽에서 포지션을 걷어내면서 지수는 꾸준히 반등을 했고 종가까지 아주 아래꼬리 길게 단 그런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변동성 지수도 드디어 30.23포인트까지 내려와서 마감을 했는데요. 변동성이 30포인트대에서 20포인트대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더욱더 반등이 가능성이 있겠죠. 반면에 이 미국 세션에서 이 중화권 주식들이 유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알리바바가 초반에는 무려 9%까지 빠지고 또 바이두도 6%까지 빠지는 등 이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가 어제 하루만 11% 넘게 빠지면서 아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밀리면서 나스닥도 장중에는 약세 분위기를 계속 이었어요. 그래서 AMD, 마이크론 이런 것들 장중에 꽤나 세게 밀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아참 그 아마존이 액면 분할한다고 해서 아마존 가격이 나스닥을 들어올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존은 초반에 갭 상승을 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그냥 제자리였을 뿐 그게 오후 시장을 반등시킨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마 아마존이 이슈가 없었으면 나스닥은 장중에 마이너스 3% 넘게 밀렸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후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변동성 매도가 들어왔고 여전히 풋옵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상태인지라 시장이 하락을 하지 않으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서 오후에는 추세적 반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유가가 연속해서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엑소모빌 그리고 쉐브론 이런 것들은 계속 올랐어요. 특히 쉐브론은 장 초반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파페치를 이제 12.6달러에 추가 매수를 했어요. 지난번에 20달러 갭 상승했을 때 파신 분들은 참 축하드리는데요. 저는 그때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밀린다고 사지 않고 충분히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라 저는 이제는 올라가면 혼내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그 아이스 거래소가
브렌트 기름과 가스 오일이 증거금을 대폭 인상했어요. 하기사 뭐 하루에 기름값이 지금 10달러가 넘게 움직이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증거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재밌게도 니켈 시장에서는 그 폭등이 나오는데 증거금 인상이 없었어요. 이것 또한 일부러 중국 기업 한번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뇌피셜일 뿐이지만 이 마이너한 마켓에서는 거래소가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동시 만기 마감에 6월물 선물과 합성 선물을 당겨놓고 이제 마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일 뭐 갭다운이 나온다 하더라도 갭다운 폭이 뭐 굉장히 크지 않으면 이거는 뭐 양쪽 다 열려 있다고 봐도 돼요. 근데 미국 시장은 장중에 눌렸다가 상당량 올려서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갭다운이 나와도 장중에 눌림이 있을 망정 풋옵션은 더 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일도 외가격 풋옵션에 대한 매도는 이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홍콩 시장이 내일 또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초반부터 막 풋매도 막 세게 들어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분할해서 풋매도를 쌓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직 콜옵션을 매수하기에는 2% 부족한 상황이라 당분간은 분할해서 풋매도 단타를 하면서 잉여 현금을 쌓았다가 콜옵션 매수나 강세콜 스프레드 전략으로 상방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 중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을 누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풋옵션 매도 단타와 역추세 흐름으로 가되 콜 매도는 소극적으로 하고 풋 매도는 적극적으로 해서 상방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어제 오지달러 롱 포지션을 일부 이익 실현했어요. 아직 원자재 강세 기조는 멈추지 않았다고 보지만 속도는 조금씩 제어될 것 같아요. 어제 LME에서 구리가 어쨌든 1만 달러에서 지지되는 걸 보니까 구리 가격도 더 빠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만기 다음 날은 옵션 가격 정렬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옵션 가격 굉장히 툭등해서 옵션 매수는 불리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허락해준 만큼만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